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썸네일의 내용이 주식과 경제 폭락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계산 공식, 이게 내용인데, 그러면 썸네일만 딱 보고 들어온 어떤 분들은 나 빨리 보고 이제 게임 방송 보러 가야 되니까 계산 공식이 뭔지는 알려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공식부터 설명드리면, GDP 성장률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보면 됩니다. 근데 벌써 이거 딱 보는 순간 난 어려워서 안 되나 보다,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산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게임 방송이나 보러 가야지, 뭐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진짜 뭔가 한번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채널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종목도 가끔 설명을 드리는 이런 채널이죠.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뭐 거의 단 하나일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빠져나오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폭락 후 저점에서 쓸어 담기 위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보는 거죠.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절대 맞출 수 없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거를 알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 일컬어지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죠.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인데요. 이분은 1920년대에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이 펀드죠. 이걸 운영하고 상당한 수익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죠. 1929년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5% 폭락을 했고, 그 와중에 대형주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중소형 가치 주식을 담고 있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조인트 어카운트도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은 주식시장의 움직임 따위는 뭐 신경을 안 쓰시죠. 그 당시 그분한테 중요한 건 오직 내재 가치보다 주식의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시기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런 가치 투자자에게 지금은 안전 마진이 가장 높은 그야말로 박앤세일의 기간이다 이러면서 1929년 말쯤에 대출을 풀로 땡겨서 폭락한 시장의 주식을 헐값에 전부 쓸어 담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처럼 1929년에 마이너스 15% 주식시장이 하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1930년에 마이너스 29%가 더 빠집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거기서 또 마이너스 48%가 또 빠졌고요. 1932년에는 거기서 또 마이너스 17%, 그래서 도합 74% 정도가 주식시장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조인트 어카운트 펀드죠. 대공황이 처음 시작하던 1929년에 조인트 어카운트는 이미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봤죠. 그 자산에서 1929년에 대출을 아주 풀로 땡겨서 주식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문제는 1930년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9%가 빠질 때 대출을 풀로 땡겨 놨더니 반토막의 손실을 보고, 그것도 또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대공황이 시작되는 첫 해, 두 해에 이미 대부분 다 날려먹고 반대 매매 당해서 현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건 1931년도에 마이너스 48%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했고, 1932년에 또 마이너스 17%가 폭락하는 이 대규모 폭락장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뭐 어차피 현금 갖고 있고 뭐 투자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미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잘 방어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대공황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74% 이렇게 하락하는 바람에 조인트 어카운트는 마이너스 70%에서 이 정도 손실을 본 게 오히려 선방했다, 이런 칭찬을 들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간신히 살은 거죠. 근데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잘 방어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날려먹었다,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제 대공황 이후에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은 국채에 대한 엄청난 애호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거시경제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당주 투자도 괜찮지만 국채 투자의 시점이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잘 맞추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일단은 운이 좋아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 공부 안 하다가 한번 제대로 깡통 한번 차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거시경제 공부를 한다 이거죠. 거시경제 흐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맞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보지 않는 게 좋다, 나 아무것도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날이 꾸물꾸물하고 흐려도 우산 따위는 들고 가지 않겠다,
네,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면 혹시 비가 오면은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현명한 거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거시경제를 과연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미리 예견해 보려면 GDP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 빼고, 거기서 명목금리 빼고, 또 여기서 물가 상승률 빼면 된다. 이걸 풀어보면, 이 공식을 풀어보면 실질 GDP에서 실질 금리를 뺀 값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 GDP부터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GDP라는 거는 1년 동안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죠. 이건 아마 예전에 외운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실 건데, 그럼 GDP 성장률이라는 건 좀 쉽게 나오겠죠. 전년 대비해서 GDP가 몇 % 늘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GDP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 이걸 실질 GDP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질 GDP부터 좀 짜증이 나요.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쉬워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자동차를 한 대만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동차의 한 대 가격이 1억 원이고요. 그 나라 GDP는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나라는 자동차를 한 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가격은 10% 올라서 1억 1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국가의 GDP는 1억 1천만 원으로 물가만 올랐는데 10%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품의 가격 그대로 계산된 GDP를 명목 GD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지금 현재 수치화된 GDP가 명목 GD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땐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됐죠. 해당 국가가 자동차를 2대 만들었다 그럼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난해와 똑같이 자동차를 한 대만 만들었을 뿐인데 이거 갖다가 물가가 올랐다고 경제가 좋아진다 얘기하면 물가가 떨어지면은 경제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작년 가격 기준으로 올해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으면은 똑같이 GDP는 뭐 1억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실질 GDP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쏙 빼고 그냥 작년 기준 가격으로 GDP를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실질 GDP 증가율은 실제로 그 국가가 뭐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그 수량을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해냈느냐,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좀 더 확실한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는 거죠. GDP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GDP 증가율이 나온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명목금리에서 또 물가 상승률을 빼라고 하죠. 명목금리 얘기하니까 또 짜증이 나실 테지만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명목금리라는 거는 뭐 기준금리면 기준금리,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면 국채금리처럼 지금 당장 찍혀있는 금리 있죠.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 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를 1%를 받는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은행에 두면 마이너스 1%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실질 GDP 성장률에서 이 실질 금리를 뺀 값이 여기가 제로죠. 마이너스로 가면은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금융위기 폭락을 했고요. 또 역시나 마이너스로 가면서 코로나 침체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실질 GDP 성장률 대비해서 실질 금리가 커지면서, 이 값이 커지면은 제로가 되겠죠. 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 2017년쯤에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서는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코로나 침체가 있던 2019년 요 전에 현금화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실제 제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2019년 11월이죠. 그때 주식의 절반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주식 비중 40, 채권 비중 60 이렇게 채웠던 영상이 있는데, 또 요거는 또 계속 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영상은 또 수정을 못하니까요, 나중에. 이 내용을 보시니까 한번 이게 뭔지 제대로 알아둬서 나도 한번 폭락 전에 뛰어내려 볼 수 있으면 뛰어내려 보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그 단어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가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식당을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억을 들여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근데 여기서 매년 이익이 1억씩 나옵니다. 그렇다면 식당의 그 이익률은 10%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이 3%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 이 사람이 10억을 식당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연 7%가 되겠죠. 10% 이익에서 물가상승률 3%를 빼니까 7%가 되는 거죠. 이때 시중은행의 1년 이자가 5%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물가상승률이 3%니까 은행에 1년 동안 맡겨놨을 때 실질 이자율은 2%가 되겠죠. 5% 이자에서 물가상승률 3%를 빼서요. 그러면은 식당 주인이 나한테 와서 10억의 식당을 인수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당에 10억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10억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은행 2%, 식당 7%.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5% 정도의 이익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식당을 10억에 흔쾌히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시중은행 이자가 연 11% 이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10억에 식당을 인수하려면 인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수하면 안 되겠죠. 10억에 인수한 식당의 실질 이익은 7%인 반면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3%를 빼도 8%의 수익을 얻으니까 당연히 은행에 넣겠죠. 현실에서는 당연히 은행에 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식당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그렇죠. 지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미 실질 성장률 대비해서 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은행에 투자를 하거나 뭐 국채를 투자하는 게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꾸역꾸역 주식을 샀고 결국은 폭락을 맞았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낮아서 국채 또는 뭐 은행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시나 주식을 다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 주식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국채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폭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뭐 어떤 단계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지금은 코로나 침체 이후에 실질 GDP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솔직히 폭락을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난 2018년 주식시장이 꺾여가는 이 단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GDP 성장률도 높았는데 실제 금리 상승률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대신에 금리는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보시면은 침체로 내려왔다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의 성장률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더블 딥이 발생하려면 GDP 성장률이 뭐 정체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거나 실제 GDP 보면 어쨌든 지금 회복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여기서 갑자기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블딕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1.66, 1.7을 넘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경제지표를 봤을 때 당장의 더블딥의 폭락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의견입니다. 대신에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폭락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 당장은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군중에 속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려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2008년 폭락하기 전이나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주식시장처럼 한창 좋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제지표들이 이렇게 나왔다. 실제로 뭐 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군중이 다 같이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경제지표나 논리를 억지로 짜 맞추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시경제지표를 본다는 건 이게 논리적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흥후에 도가니탕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경제지표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미리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이제 주식이란 건 쳐다보면 안 돼. 뭐 막 자살하고 그럴 때 경제지표가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려는 이 마음의 단련을 할 수 있는 게 경제지표라는 것 그리고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당장에 주식시장이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폭락을 한다 요거를 우려하긴 좀 어렵지만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또 받을 수 있죠. 이 이벤트는 일단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